유튜브로 보는 서영석의 더비평, 정치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서영석의 더비평, 서영석 인사드립니다. 이번 판세를 보면은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은 높은데 후보는 여당 후보가 더 우위인 그런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마다 거의 비슷한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공동조사 6일부터 8일까지 했죠. 따르면은 정권 교체 여론은 51%, 정권 연장은 40.5%로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습니다. 사실 이 조사도 정권 교체 여론이 많이 잦아든 편입니다. 이보다 앞선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55% 이상 나온 적도 있고요. 정권을 계속해야 된다는 여론은 30%대에 머무른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 적합도를 보면은 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같은 조사죠.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 이 후보 적합도로는 이재명 후보가 26%로 1위를 차지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17%로 상당히 뒤진 2위, 홍준표 후보는 15%로 3위, 이낙연 후보가 11% 이런 순서를 보입니다. 후보 적합도는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대통령 선거는 여당과 제1야당의 이 양자 대결로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합도는 모든 후보를 다 놓고 말하자면 인기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 대결이 더 의미가 큰데 이재명과 윤석열의 가상 대결 결과는 44대 33으로 이재명이 앞섭니다. 훨씬. 또 이재명 대 홍준표의 가상 대결은 40대 37로 근소하게 이재명이 우위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를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야권 내에서는 홍준표 후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당선 가능성도 이제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 역시 이재명 후보가 41%, 윤석열 후보가 21%, 홍준표 후보가 10%, 이낙연 후보가 5%로 이재명의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즉 여당의 후보가 우위에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지는 이런 아이러니는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핵심 원인은 집값 폭등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집값 폭등으로 인한 전통적인 진보층 지지층인 20대, 30대의 이반이 결국은 정권 교체론의 핵심 원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제 정권이 무능해서 집값이 폭등했던 관료 전문가를 맹신해서 집값이 폭등했던 집값은 폭등했고 그 결과로 정권은 바꿔야 된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무난하게 낙승하리라라고 사실 여겨졌어요. 아시다시피 이 야권의 후보가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 이 수준 이하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궁에 빠진 행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암초인데요.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논의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장동은 이재명에게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게 사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더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은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관련되면 그거는 이제 후보 끝이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극히 이제 저는 적다고 보는데 뭐 세상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없으니까 극히 적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가 문제입니다. 그게 이른바 보수 언론들이 의혹을 보도하고 뭐 온갖 의혹을 다 보도할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혹을 보도할 수는 있거든요. 이런 의심이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해명을 해야만 하고 그럼 또 다른 의혹이 보도되고 그것을 해명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보수 언론들이 결국은 의혹 보도, 카드라 보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에 관련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이번 내년 3월의 대선까지 이재명은 진짜 수상하다.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여론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물론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와 상대가 되는 야권의 후보들이 사실 굉장한 약체예요. 뭐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역대 최약체 후보가 아니냐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사실 비교하자면은 같은 야권 내에서는 그런 후보가 없었고요. 진보 진영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사실 당시 이명박 후보한테 거의 5, 6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졌는데요. 그때 정동영 후보의 포지션과 지금 야권 후보의 포지션이 비슷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 지경입니다. 뭐 여하튼 야권 후보 약체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의혹이 말하자면은 보수 언론들의 전방위 공세로 번지면서 결국 쉬운 대선은 없다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 우리 사회 갈등의 조정장입니다. 갈등의 조정을 하는 그 당사자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인데요. 그러나 선출직으로서 최고위직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갈등일 때도 있고 협조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갈등의 조정자 역할로서의 대통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갈등의 조정자를 뽑는 선거가 아무리 쉬운 환경이라도 결코 쉬울 수는 없는 겁니다. 회고해 보면 쉬운 대선은 한 번도 없었죠. 특히 진보 진영은 더 그랬습니다. 진보 진영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패배한 선거를 제가 기억하기에는 두 차례가 있는데요. 1992년 김대중 대결 때 김영삼 대통령 선출됐던 1992년 선거와 2007년 이명박 대 정동영이 대결에서 이명박이 이겼던 두 번의 선거는 사실은 보수 진영으로서는 낙승이었고요. 진보 진영으로서는 참패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진보 진영은 항상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1997년 대선 때 DJ가 이겼던 것도 이해창을 눌렀던 것도 불과 40만 표 차이였습니다. 그때 이인재가 출마를 해서 여당표를 분산하지 않았더라면 IMF가 오지 않았더라면 뭐 이렇게 수많은 이유가 없었더라면 결코 DJ는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40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의 승리, 이해창을 눌렀던 것도 그때 당시 인터넷의 그 발행에 의해서 인터넷 여론이 노무현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 차이는 57만 표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진보 진영이 그나마 낙승했던 것은 박근혜가 탄핵된 후유증이죠. 그야말로 보수 진영을 괴멸시킨 이명박 박근혜의 후유증인 2017년 대선 때 문재인이 홍준표를 눌렀던 것 500만 표 차 이상 났으니까요. 그것이 그나마 낙승했던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다시 오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 역시 야권 후보가 약체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짚어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여야 우세 후보 모두 불확정성이 강하다. 뭐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점을 들 수가 있겠네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선두를 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암초에 지금 맞부닥친 격입니다. 대장동은 의혹 보도를 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소재죠. 뭐 보수 언론들이 여기저기서 온갖 의혹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무시할 수도 없는 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또 영향을 미쳐요. 그럼 또 해명을 해야 됩니다. 해명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또 카더라 보도가 나옵니다. 이재명에게는 오히려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적이 아니라 이런 보수 언론이 더 큰 적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보수 언론이 적이었던 것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던 1997년 선거,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던 2002년 선거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기억합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손을 떼라. 이런 얘기, 유명한 얘기, 뭐 정확하게 멘트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여권 후보의 최대 암초는 오히려 야권 후보가 아니라 대장동이 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고요. 윤석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차질 부족입니다. 차질 부족. 참 이런 사람이 여권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야권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야권으로서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개판을 친 그 후유증이라는 건 알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후보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외부에서 추월할 수밖에 없다. 그 외부에서 추월할 수 없는 사람이 하필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뭐 이런 것들이 국민의 힘에게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태생적 한계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윤석열의 자질 부족은 참 더 얘기하기 어려울 지경이죠. 심지어는 뭐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질 않나 뭐 학문침 전문가를 야 진짜 이거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의 후보 낙마가 나중에 국민의힘 경선에 가면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국민의힘의 비극은 대체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사실상 지금 인기투표의 결과로는 대체할 수 있는 제1후보인데요. 홍준표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겨뤄서 이미 500표 이상의 표 차이로 패배함으로써 그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한 바가 있고요. 뭐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말도 잘하고 저도 이제 최소한 윤석열하고 다른 점은 있습니다. 말의 앞뒤 일관성은 있어요. 그 일관성마저 없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야권 내부에도 많이 있다는 점은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야권 혹은 야권을 지지하는 보수 언론들은 결국은 이제 대장동으로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단언하지만은 이재명은 윤석열이나 홍준표와 싸우는 게 아니라 대장동과 싸울 겁니다. 여하튼 이재명 수상하다 이런 논리로 대선 국면을 압축시켜야만이 누가 되든 야권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수 언론들의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국민의힘이 특검 요구를 하는 것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특검이라는 게 이름이 특별한 검사라 해가지고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데요. 정권이 진보적인 정권이냐
보수 의견 정당에 따라서 특검의 효용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 한계가 분명할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특검은 사실 국민의힘이 노리는 것은 오래 해야 된다. 대장동 수사를 오래 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특검을 성사시키려면 우선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는 아시다시피 여권이 압도적 우세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구성되려면은 사실은 대장동에서 뭔가 이재명에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의혹이 나와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당도 이건 도저히 지금 검찰로서는 수사가 안 되겠어라고 생각을 해야 국회에서 특검을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갖 보수 언론들이 카드라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이재명 본인이 관계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뭐 이재명 측근이다. 뭐 온갖 측근들이 다 등장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국회 의결 쉽지 않습니다. 특검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하면 대통령이 또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 이런데 몇 달이 걸릴지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특검 수사기간 60일이에요. 2달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대선 후보가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윤석열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나마나 한 달 연장됩니다. 그러면 수사만 석 달이에요. 사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이 노리는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내년 3월 대선까지 대장동 국면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대장동의 싸움이다. 이재명과 보수 언론의 싸움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자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논하겠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순실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